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자폐증 언어장애 어떻게 재활해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폐증 아동들,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유사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상 이 자폐증과 유사자폐증의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의 장애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뇌발달이 지연됐다든지, 그리고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뇌세포의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인간의 뇌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뇌세포들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자라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잠시 이렇게 보면은 이 뇌세포가 이 아이의 뇌에 요 뇌세포들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것이 바로 네, 아기의 경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망막에 하나의 상이 맺히면 망막의 신경세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생체 전기망을 통해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피질의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뇌 속에 하나의 얼굴이 형성화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신경세포들은 하나 둘씩 연결되고, 이렇게 아기는 외부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씩 담아두게 된다. 성들던 갓난아기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로가 그물과 같이 뻗어나 빽빽하게 들어차게 된다. 신경회로망, 즉 시냅스의 생성과 발달, 이것이 유아의 뇌 발달이다. 근데 이렇게 뇌세포가 자라나는 게 이제 뇌의 발달이다라는 거죠. 뇌의 발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지나침이 없겠다. 자,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쯤 확인해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뇌세포가 자라나는 장면을 봤는데, 그러면 이 뇌세포가 잘 자라지 못한다, 뇌세포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정신 발달에 지연이 생기겠죠. 그쵸? 네, 이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국 내 환경과 태교는 뇌 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서울대 서유헌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임신 3일째 된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공정성을 위해 먹이와 물은 똑같이 주기로 했다. 먼저 아무런 환경 변화를 주지 않은 보통 환경 그룹. 쥐가 좋아하는 파이프와 유리병, 부드러운 헝겊을 넣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좋은 환경, 즉 태교 그룹.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과 쥐의 특성상 가장 싫어하는 고정 틀에 넣는 것을 반복한 스트레스 그룹. 실험 15일째, 그러니까 임신 18일째, 스트레스 그룹의 어미쥐 한 마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쥐의 태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쪽 발이 덜 자란 기형 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어미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이 새끼, 그 임신 중에 있는 새끼쥐가 지금 다리가 하나 안 자란 이러한 신체적 장애가 생겼죠. 정신도 마찬가지겠죠. 총 16마리의 새끼 중 2마리가 기형이었다. 쥐의 임신 주기는 21일이다. 과연 이 새끼 쥐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후 3일째 세 그룹의 새끼 쥐를 무작위로 골라 뇌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다. 자, 여기 보면은 좋은 환경은 뇌 무게가 좀 높았죠. 그 보통 환경은 뇌 무게가 이렇게 보통이었고, 스트레스 환경은 뇌세포들이 잘 자라나지 않아서, 이 뇌세포가 성장하지 않아서 뇌세포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무게가 가장 낮았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뇌 무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 그룹에서는 정상적인 환경보다는 조금 뇌 무게가 좀 증가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임신기간 중에 쭉 받은 쥐는 상당히 의미 있게 뇌 무게가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뇌가 활발히 장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끼 쥐들이 젖을 땐 후 우리는 다시 새끼 쥐들을 어미 쥐들과 같이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관찰 도중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임신 중 스트레스 그룹에 있었던 새끼 쥐들이 생후 환경에 관계없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가 잘 발달되지 않았던 쥐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잘 못하죠. 이렇게 뭔가 뭉쳐있고, 그쵸? 아직도 태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선천적인 경우 또는 태아기 때 발달이 지연된 경우를 보면은 발달 상황이 태아기 발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6살인데 발달 수준은 태아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태아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12개월이면 반짝반짝 짝짝꿍 이런 활동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 전혀 동작 모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된 아이가 반짝반짝 짝짝꿍 이런 것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나, 스스로 자자에다가 다들 패자, 병증자 해서 자폐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뇌 발달의 지연과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제한.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제한은 뇌세포의 성장, 그리고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이러한 것들이 발달 지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폐성 장애를 해결할 때 우리의 초점은 뇌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뇌세포를 발달시키고 뇌세포들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들의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약물 투여라든지 뭐 흡연이나 음주라든지 또는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또 생후에도 보면은 생후에 어떤 그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이라든지 또 상호작용 부족이라든지 또 생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다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뇌 발달 지연과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발달의 지연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재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새끼 쥐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운동 능력 테스트에 들어갔다.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횟수와 거리가 기록됐다. 그래서 임신 중에 좋은 환경에 있었던 이 아이들은, 그 쥐들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죠. 자발 운동 능력. 그런데 생후 스트레스, 임신 중 스트레스 집단에서는 보면은 이
그 활동, 자발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실험에서 자발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걸어다니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신 기간 중에 좋은 환경에서 이성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좀 획득이 돼 가지고 출생 후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그 자발 운동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일부만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환경이 출생 후에 어느 정도 좀 이 방어 능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에서는 현저히 자발 운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출생 후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도 자발 운동 능력의 회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발 운동 능력이 회복이 안 된 거죠. 쥐의 그 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발달이 형성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온몸의 피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로부터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태아기 발달 지체에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뇌예요, 브레인, 뇌세포들인데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체로부터의 자극과 인간의 의지로부터의 자극, 딱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로부터의 자극,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로부터의 자극인데, 저처럼 이렇게 뭐 발달 장애가 없고 이렇게 성인들을 보면은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면서 뇌를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을 깨면서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면서 끊임없이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 다양한 눈을 통한 자극, 이것도 직접 자극이에요. 영상 자극이면 안 됩니다. 또 귀를 통한 사람이 직접 목소리로 주는 다양한 자극, 또 코, 혀, 온몸의 피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이 전개가 돼서 뇌가 발달되어야지 정신이 발달되고 정신의 표현이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측면들은 내가 감정적인 언어 활동, 그 다음에 기억적인 언어 활동, 인지적인 언어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의 심리 요소는 인지정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정서 기억 발달 없이 언어 발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 아동이 예를 들어서 조음기관, 뭐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음기관, 우리가 음을 만들어내는 구개라든지 또는 음성기관, 성대라든지 여기에 장애가 없어요. 이런 언어 장애가 없는데, 그런데 뇌 발달로 인해서 발달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인지정서 기억이 태아기 발달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언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지정서 기억이 발달돼야 되고, 인지정서 기억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돼야 돼요? 뇌가 발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계속 또 강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